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양난 이후 조선의 경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쉽게 말해서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난 이후 경제 변동.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공업을 억제해 왔습니다.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중요하게 여겼다, 농업을 억제했다, 상업을 중농억상 정책이라고 하죠. 그랬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요. 인구가 많이 죽었고 농경지가 황폐화됐죠. 쉽게 말해서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부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정부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세금 제도를 좀 고쳐줘야겠다. 대동법과 균역법 등을 실시하면서 수치체제를 바꿔주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피지배층은 생산력을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여야 되겠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업과 수공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급자족적인 경제에서 점차 탈피해서 상품 화폐 경제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이제 장시, 시장이 활성화되고 민영수업이 발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내다 팔고 돈 버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술자로서 나라에다 물건을 납품하고 하던 사람들은 시장에서 돈 버는 게 더 많은데 시장이 생겼는데 더 이상 정부에만 목매고 있지는 않겠죠. 이렇게 되니까 관영수업은 쇠퇴하게 되고요. 정부의 상공업 통제도 약화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치체제 개편이라고 했는데 수치체제 세금 제도는 무엇이 있죠? 수치체제 뭐가 있습니까? 전세, 공납, 역.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전세는 세종 때 확립되었던 공법체제로 가고 있었고요. 공납은 특산품을 진상하는 거, 임금님께 현물로 바치는 거, 역에는 군대 가는 군역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공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조선 후기에. 그 다음에, 이 공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군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걸 보는 겁니다. 수치체제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먼저, 공납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왜 이거부터 바뀌었느냐. 백성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바로 그렇죠.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호마다 특산물, 토산물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가호마다 특산물을 진상하는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바뀌었어요?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로 내거나 대체적으로 쌀로 내는데 그 위에 삼배, 무명, 동전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달라진 게 뭘까요? 집집마다 주던 걸 토지마다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집마다 할 때는 양반이나 가난한 백성이나 똑같이 내야 돼. 그런데 토지 기준으로 해버리면 가난한 백성은 토지가 없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면세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부담은 줄게 되고 양반 지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쌀로 모든 세금을 걷었으니까 토산물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임금이 그 특산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지역, 여기 선산지역, 아니면 뭐 여기 김천은 뭐가 유명하죠? 자두가 유명하죠. 김천 자두가 유명해. 임금이 그 피자도 먹고 싶어. 근데 자두를 진상 안 하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 먹어야 되죠. 그러면 나라에서는 쌀을 특정 상인들에게 주고 그 상인들 보고 야, 네가 가서 김천 자두 사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으로 받은 쌀을 가지고 이걸 세금 공짜로 써서 공가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이제 막 사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소매로 사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공인들. 그 다음에 전세. 땅에다 부과하던 세금, 이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게 세종이 만들어서 참 고맙긴 한데 너무 걷기가 힘든 것도 있었어요. 공법은 해해년년, 해마다 이 땅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나눴어요. 전 땅을 나눴다. 6등급으로. 그 다음에 해해년년, 흉년이냐 풍년이냐에 따라서 9등급을 또 나눴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해서 세금을 걷는다. 백성들에 대한 정말 애민정신이 투철한 세종이었지만 이렇게 조사하는 게 쉽진 않겠죠. 자,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느 정도 토지에서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좋다. 풍흉에 관계없이 그냥 걷어버리자. 1결당 쌀 4에서 6도로 고정해버렸다. 영원히 정해버렸다. 영정법. 근데 이건 백성들한테는,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안 돼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피부로. 왜? 어차피 토지가 없으니까.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는 별로 도움되지 못했다. 균역법. 외란 이후에 군포 납부 확대. 군대에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대신 세우고 하는 거 있죠? 대리입제. 아니면 또 불법적으로는 뭐 해버립니까? 자기들이 몰래 포를 받아먹고 군포를 받아먹고 사람들을 풀어줘 버려. 반군 수포. 이런저런 비리들이 횡행하자 나라에서는 아예 군포 징수제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1인당 그 군역 대상자가 2필씩 내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그 2필씩 내던 것을 군포 징수제를 뭘로 줄여버렸다? 한 필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군대를 사야 돼, 군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없잖아요. 걷어진 세금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뭔가로 채워야겠죠. 그 채우기 위한 게 뭡니까? 그렇죠. 결작. 부족한 부분, 결손된 부분만큼 걷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선무, 군관포. 선무, 군관포라고 하는 건 뭐냐? 선무. 쉽게 말해서 홍보부대, 응원단장, 선무활동이라고 하죠. 이겨라, 이겨라, 막 이렇게 군대 가서 열심히 싸워라, 라고 이렇게 복도도 주는 거. 군관은 장교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응원해주는 군인? 실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명예직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걷냐면 부잣집 있죠. 양반들, 양반 자제들. 군대 안 가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군포 내라. 선무 군관포 내라.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걷어서 부족액을 보충하고요.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자기들한테 왕실에서 직접 걷던 세금들이 있습니다. 어장세나 선박세 이런 것들을 대신 균역법 세액 부족분으로 보충을 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실천한 거죠. 왕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여 주었으나 징수 과정에서 폐단이 여전해가지고 농민 부담이 나중에 증가했다.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 15세에서 60세까지 그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만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애들,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걷었다는 거죠. 황구첨정, 백골징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민 부담이 나중에는 더욱더 또 늘어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 정부는 당연히 이 오랜 전쟁으로 토지가 피폐해졌으니 개간을 장려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개간하면 세금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농업 생산력 면에서는 모내기, 이양법이 확대되면서 모내기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이 없는 지역이 많았는데 저수지,
보 등을 많이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내기가 점점 확대됩니다. 근데 모내기의 효과가 모내기법을 어려운 말로 이항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직파법, 직접 파종법이었고요. 직파법에서 이항법, 뭐를 이사시키는 법이라는 겁니다. 모내기로 바뀌면서 뭐가 좋아졌느냐? 그 효과는 뭐냐? 노동력이 감소해요. 어떤 노동력이 감소하는 겁니까? 김매기, 잡초 뽑는 노동력이 확 줄죠. 반면에 수확량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빨리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리를 심죠. 벼 끝나고 나서 보리를 심는, 서로 다른 종류를 심는다. 이모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모작이 가능해지죠. 그렇게 되고 노동력을 아끼게 되니까 좋아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여기에 8명이서 농사 지어야 된다면 이제는 1명 정도, 한두 명이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놀 수 없죠. 다른 데서 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또는 뭐 지주가 자기 집 머슴들이나 노비들만 데리고도 얼마든지 넓은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넓을 광, 지을 짝, 광작의 유행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영농들 있죠. 내 땅 갖고 있는 좀 자기 땅 가지고 농사를 짓는 자영농,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점점점 늘어나네? 이러면서 부자가 되는 농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농이라고 하죠. 반면에 자기는 원래 땅이 없어가지고 소작 얻어가지고 농사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작을 안 붙이겠대. 자기들이 직접 농사 짓겠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는 농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농민층이 분화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농민은 부농이 돼가지고 얘들은 뭐합니까? 신분을 사죠. 그래서 양반으로 신분 세탁을 해갑니다. 반면에 몰락해버린 농민들 있죠. 이 몰락해버린 농민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도시나 광산에 임금 노동자로 가는 거죠. 상인으로 가거나 광산 가가지고 하루 벌고 그냥 막장에서 일하는 띵띵띵, 이렇게 광산 노동자나 도시의 노동자로, 임금 노동자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자급자족적 농업을 했다가 이제 상품화폐경제 발달하니까 농사도 어떻게 됩니까?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도시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 직접 못 짓잖아요. 그럼 도시 근교에서 농사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채소를 같은 거 파는 사람들도 생길 테고요. 상품 유통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인삼, 면화, 담배, 채소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그 뭐니 해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 작물은 쌀이었습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생산하거나 세금 내기 위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쌀을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쌀의 상품화가 광범위하게 번져갔던 겁니다. 자, 다음 부분은 시간 여유를 좀 위해서 일부러 여기서 끊겠습니다. 2개로 나눌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은 30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